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저는 완전히 목감기가 걸려버렸네요. 요즘에 에어컨을 살짝 틀고 잔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잘 낫지를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목감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일요일 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특히 좀 안 좋으시면 어쩌나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또 감기 걸렸을 때 그때만의 어떤 또 느낌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제 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죠.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목이 맛이 가 있네요. 그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티아스 웰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베스트셀러란에 있는 책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에요. 제가 책을 이리저리 찾아서 그렇게 읽는 것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그냥 읽을 때 책이 괜찮을 확률이 좀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찾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고르면 또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베스트셀러 책을 보통 고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난히 끝까지 괜찮게 다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서점에서나 인터넷에서 책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베스트셀러란입니다. 거기에 이제 1위로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었는데 작가가 하는 얘기가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을 떠벌리지 않는다. 저는 하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겼거든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하는데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읽어보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책의 1장을 보고 나서 살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장을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책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책을 읽는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뭔가 차분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잠깐이지만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핸드폰을 많이 내려놓게 되겠죠? 사실 우리는 완전히 핸드폰에 점령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시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그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을 좀 줄여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네. 마티아스 웰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함부로 떠벌리던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때는 1990년대 주제넘게 굴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들이 사람들을 밀어서 쓰러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대응하는 걸 불편하게 여겼다. 그런 부류는 그저 내버려 두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느 정도 잘 통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제넘게 구는 사람들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의 연대에서 이렇게 외쳤다. 겸손은 무슨,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과하게 포장된 자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고,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해서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다. 쌀 한 톨도 손에 안 보려고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세상 말이다. 모든 게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거대한 변혁이 밀려오고 있었다. 평화로운 혁명과 조금은 덜 평화로운 혁명이 일어났고, 장벽과 국경이 무너졌으며 인터넷이 대중화됐다. 세상은 숨이 막힐 만큼 놀라운 속도로 돌아갔다. 주식시장은 더 극적이었다. 주가는 하늘 높이 솟았고, 수수께끼 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특이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먹어치우듯 돈을 빨아들였다. 그 기업들의 실적은 형편없었지만 주가는 오르고 또 올랐다. 마침내 그 가치가 공중에서 분해될 때까지. 누구도 이런 비참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말이다. 변화는 도처에 떠들썩했다. 시대의 정점에 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변화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옛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변화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이 땅에 사는 인구수보다 더 많은 수의 휴대폰이 생겨났고, 공중전화 부스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누군가는 말했다. 근사한 스마트폰이 생겼지만 그걸로 나누는 대화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모든 변화가 신나고 여유로운 파티를 열어주진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직장, 돈, 인간관계를 걱정했다. 주가가 오른 만큼 실업률과 국가 부채도 치솟았다. 의료보험, 연금, 사회복지 등 여러 사회적 장치는 그전보다 위태해졌다. 사회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장장치는 더 비싸졌고, 사회복지라는 안락의자는 딱딱한 의자로 대체되었다. 심지어 입속도 생겼다. 이런 차가운 시대를 뽐내고 자랑하기 바쁜 이들이 점령한 것이다. 그들은 무섭도록 단순한 그들만의 해법을 떠벌렸고, 변화의 시대에 치여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단순화해버린 그들의 시나리오에 휩쓸렸다. 돈 걱정이 많다고요? 그럼 부동산, 원자재, 유가증권을 사세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시다고요? 그럼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에 물 3리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세요. 아직 결혼 상대를 못 찾았다고요? 그럼 마법 같은 이 문장들만 외우세요. 반드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덮쳤던 시대이다. 사실 긍정이란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긍정을 마인드 치료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악과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사고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죄악이라고 여겼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당신이 건강, 권력, 성공, 그 무엇이든 그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그 책임은 곧 당신에게 부여된다. 이 말대로라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된다.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일이 성공하리라 확고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구석이 많았음에도 1990년대에는 인기가 있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퍼져나갔다. 의심은 피해야 하는 태도였고 무조건적인 희망은 불가침의 의무가 되었다. 오로지 긍정적인 사고만 허락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긍정적인 미래가 온다고 믿었다. 긍정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 로버트 슐러는 청중들에게 외쳤다. 당신의 삶에서 그 말을 영원히 지우십시오. 영원히 불가능이란 말을 지우세요. 독일에선 안 된다는 말은 없다라는 구호가 통용되었고 숙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비꼬는 말이 되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밀 라텔반트는 강연 도중 착각하를 외쳐댔다. 부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주는 구호를 하면서 그는 청중을 불러내 불타는 석탄이나 유리 조각을 그 위를 걷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 화상을 입고 수포가 생기고 유리 조각에 찔려 피가 흘러도 말이다. 어쨌거나 청중은 잘 해냈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달로 날아갈까? 독일 총리가 될까? 아니면 많은 이의 꿈인 탈모를 해결해 줄까? 그러는 사이 긍정적 사고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추락하고 있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렸다.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비상구를 스스로 폐쇄한 채 불타는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긍정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제동장치 없는 긍정적 사고의 추락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외쳐댄 유명 인사의 성공에 사실은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차지하고 있든 우주의 질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그리 끔찍한 일도 아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지 성공을 위한 방식 중에 하나다. 문제는 이 사고가 영혼 없는 성공지향형 로봇으로 탈바꿈될 때 불거진다. 융통성이 사라진 성공지향형 로봇은 모든 일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환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 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팝밴드 비어친트 헬데는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입장을 다음의 노래 가사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멋진 원숭이처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로지 원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일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성취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그게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성공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궁금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생긴다. 성공을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들이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만일 다른 이도 없는데 성공법에 대해 떠든다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거대한 수다쟁이에 불과할 테니까. 따라서 그들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따라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승자가 되길 원한다. 자신을 최고 혹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부르고 자신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패자라고 부른다. 불안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너무 소심하다고, 비관적이라고, 적응하지 못한다고, 나태하다고, 불평이 많다고, 돈을 못 다룬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자신과 같은 승자의 유형은 스스로를 믿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연스레 돈도 따른다고 강조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기업가 게랄트 페르아는 상당히 특이한 유형의 사람이다. 처음 글을 본다거나 강연을 들으면 독특한 용모에 또 언행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성공에 관해 쓴 책, 부제는 이러하다. 왜 너희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가? 그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떠넘겨져서 소비만 하는 바보들에 불과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기꺼이 사기를 당하는 멍청이들이다. 터무니없는 선동처럼 들리지만 정작 그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이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남자는 앞머리를 뾰족하게 세우고
펑크족같이 보이는 요란한 옷을 입고 대중들 앞에 등장한다. 펑크족이라고? 사회활동을 거부하고 공원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서 사고련 맥주를 마시며 이상을 주었던 그 소박한 젊은이들? 구걸할지언정 잘난 척은 결코 하지 않는 그들? 절대 아니다. 게랄트 회란 같은 투자 펑크족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 투자 펑크족은 현재 행복만을 누리려 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 연맹에 몰입해 있는 약사 빠른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치와 금융 시스템에 우롱당해서는 안 된다 면서 연대감을 표시하듯 말하지만 과연 이 말을 믿고 희망을 붕어도 될까? 성공을 전파하는 대부라 불리는 위르겐 힐러는 독자들에게 매주 성공과 동기부여에 관련한 뉴스레터 몇 번씩을 보내곤 하는데 한 번은 프랑스의 억만장자 장폴 고티에가 했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이 억만장자는 만일 내가 낙하산에 실려 외로운 섬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돈과 성공을 쌓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혹시 고티에란 이름을 가진 억만장자를 아는가? 디자이너 고티에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휠러가 인용한 낙하산 어록은 찾을 수 없었다. 투자 펑크족이나 휠러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과장된 행동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나를 보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차를 몰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승자에 속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성공 전파자들이 이용하는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에 속지 말자.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한 대립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모순투성이이기도 하며 그래서 흥미롭다. 무엇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란 점이다. 인생은 승패를 나누는 경쟁이 아니다. 그건 성공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들먹이고 있는 불손한 말이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의 강연자는 경영 컨설턴트인 제프리 크라이슬러였고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만일 25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당신이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이나 비싼 자동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떠날 것인가? 크라이슬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싶다면 먼저 생각부터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원칙도 예외가 아니다. 정직해서 얼마를 손해볼 것인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이익이 얼마나 됐을까?
만일 누군가를 속이면 득과 실은 어떻게 되지? 이건 범죄가 아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크라이슬러는 장담하듯 말했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가장 끔찍한 경우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조금 당할 뿐이다. 일이 잘못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쯤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한들 어떠냐고 그는 반문한다. 리스크가 없으면 큰 돈을 갖겠다는 꿈은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감했겠지만 제프리 크라이슬러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 강연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꾼일 뿐이다. 그는 꽤 진지하지만 청중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린다. 크라이슬러 자신도 이 웃음에 양면성이 있음을 모르지는 않는 듯하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웃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항상 예의를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윤리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정사정 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 이분법 역시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윤리의 관점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를 알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된 심리학 연구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에게 득이 되면 아무 고민 없이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예의 바르고 공정한 행동을 보였다. 물론 어떤 조건에서는 자신의 윤리적 원칙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오직 돈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이 향할 때 미국의 팝 가수 신디 로퍼는 돈이 모든 것을 바꾼다 라고 노래했다. 이와 동일한 제목으로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비해 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이다. 제프리 클라이슬러가 강연을 시작할 때 엄청난 돈을 상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모든 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과대포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만족은 금물이다. 처음 성공이라는 걸 이루면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진다. 하지만 성공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제 이런 슬로건들이 등장한다. 계속 노력하라. 끊임없이 배워라. 매일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또 더 발전해라. 좋은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탁월해야 한다. 최상급이 새로운 기준이며 세계 최고가 목표다. 우리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앞지르기 위해 더욱 빨리 달려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성공을 재촉하고 내모는 것이
새로움에 대한 열린 자세나 혹은 자기 성찰 때문일까? 아니다. 계속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승자의 자세를 계속 취하고 싶은 욕망.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모두를 미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도 그 욕망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1등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의지 박약으로 간주되고 출발부터 실패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세계 최고가 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도한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목표를 높게 세울수록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우리 뇌는 과도한 목표를 자극이 아니라 지나친 요구로 받아들인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이 되어버린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요구를 동기부여라고만 외친다면 모두가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스티브 잡스가 돼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컨설턴트들은 결코 소박한 삶을 살지 않았던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을 즐겨 인용한다.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 시대의 투사가 했던 이런 말을 인용하고 나면 왠지 더 자유롭고 모험적이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일꾼이 짊어진 고된 노동의 굴레에는 눈을 감은 채 당신들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따라서 성공한 이들의 불만족은 진정한 의미의 불만족과는 차이가 있다. 스스로 부족함을 고통스럽게 느낄 때 생기는 진짜 불만족은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이다. 그건 다음 성공, 또 그 다음 성공, 부르짖는 이들의 피상적인 불만족과 같을 수가 없다. 성공과 행운에 대해 충고하는 컨설턴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근면과 실력, 내적인 가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어쩌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진짜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남들보다 앞서갈지 아닐지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는 것이 그들의 요지이다. 첫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 첫인상을 보완해줄 두 번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라는 어느 회사의 슬로건처럼 많은 것이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 세상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극히 유동적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말이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빨리 반응하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재빨리 방향을 바꿔야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각적인 확신을 보이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간다. 최대한 간단하게, 절대 빙빙 돌려서 말하면 안 된다. 세부사항은 중요치 않으니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되는 곳에서 느린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 일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짐을 싸고 떠나야만 한다. 60초 안에 나를 설득해 보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를 40초 만에 설명하시오. 20초, 아니 10초 안에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관심의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진다. 누군가가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어주는 일은 점점 드물어진다. 그러니 타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다들 혈안이 된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닌 것만 같아서 눈에 띄려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애를 쓴다.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내 스마트폰, 내 태블릿. 이 모든 것이 내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방금까지 묘사한 음울한 현실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주목하는 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평균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8초 후에도 시선을 계속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9초라고 한다. 그러니 이 연구의 제목도 꽤 그럴싸하게 들린다. 인간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 짧다. 이 때문에 셀프 마케팅 혹은 자기 PR은 필수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듯하다. 스스로를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 라면, 세제 같은 상품들이 브랜드로 알려지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과 혼동되지 않는 차별화로 분명한 포지션을 갖춘 브랜드 말이다. 그렇게 되려면 성공한 여느 브랜드들처럼 호감을 사는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열렬히 좋아하게 만드는 특징. 신용만으로는 안 된다. 특유의 강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외모, 의상, 말투, 표정까지 모두 조화롭게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상표처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지만 상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체성이다. 비슷비슷한 제품들 속에서 B가 아니라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상표다. 상표가 품질의 균등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상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상표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스마트한 구매자도 많다는 사실 말이다. 그들은 브랜드 하나만으로 상품의 본질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게 과장된 언행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잉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말이다. 어느 브랜드 전문가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절반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47%는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서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도 다음과 같은 생각은 했을까? 자신 역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기계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불안한 청중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로 두려움을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 거울나라 앨리스에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처럼 우리 역시 치열함을 강요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패자들의 무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도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존재가 너무 미미한 나머지 나열되는 숫자 중 단 하나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유령, 그림자, 방황하는 암흑의 숫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린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채찍질을 믿으면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풀러는 이를 서열주의라고 불렀다. 서열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하는 방식, 어떤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를 바라보는 방식,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견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주는 방식 등등이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대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사람이 패자라고.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말이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혀 댓글을 하지 않는 경우 말이다. 만일 이런 일이 연달아 3번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상대가 내 인사에 답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무시했다는 점을 감지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 즉 겸손함은 바로 그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게임을 무산시키는 시도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게임의 룰은 물론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이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의식하며 타인을 자기 뜻대로 다루는 걸 좋아하는 그들이 지위를 두고 유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유히 그 게임에서 걸어 나오려면 말이다.
함부로 떠벌리던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때는 1990년대. 주제넘게 굴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들이 사람들을 밀어서 쓰러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대응하는 걸 불편하게 여겼다. 그런 부류는 그저 내버려 두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느 정도 잘 통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제넘게 구는 사람들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외쳤다. 겸손은 무슨,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과하게 포장된 자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고,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해서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다. 쌀 한 톨도 손에 안 보려고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세상 말이다. 모든 게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거대한 변혁이 밀려오고 있었다. 평화로운 혁명과 조금은 덜 평화로운 혁명이 일어났고, 장벽과 국경이 무너졌으며 인터넷이 대중화됐다. 세상은 숨이 막힐 만큼 놀라운 속도로 돌아갔다. 주식시장은 더 극적이었다. 주가는 하늘 높이 솟았고, 수수께끼 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특이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먹어치우듯 돈을 빨아들였다. 그 기업들의 실적은 형편없었지만 주가는 오르고 또 올랐다. 마침내 그 가치가 공중에서 분해될 때까지. 누구도 이런 비참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말이다. 변화는 도처에 떠들썩했다. 시대의 정점에 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변화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옛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변화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이 땅에 사는 인구수보다 더 많은 수의 휴대폰이 생겨났고, 공중전화 부스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누군가는 말했다. 근사한 스마트폰이 생겼지만 그걸로 나누는 대화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모든 변화가 신나고 여유로운 파티를 열어주진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직장, 돈, 인간관계를 걱정했다. 주가가 오른 만큼 실업률과 국가 부채도 치솟았다. 의료보험, 연금, 사회복지 등 여러 사회적 장치는 그전보다 위태해졌다. 사회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장장치는 더 비싸졌고, 사회복지라는 안락의자는 딱딱한 의자로 대체되었다. 심지어 입속도 생겼다. 이런 차가운 시대를 뽐내고 자랑하기 바쁜 이들이 점령한 것이다. 그들은 무섭도록 단순한 그들만의 해법을 떠벌렸고, 변화의 시대에 치여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단순화해버린 그들의 시나리오에 휩쓸렸다. 돈 걱정이 많다고요? 그럼 부동산, 원자재, 유가증권을 사세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시다고요? 그럼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에 물 3리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세요. 아직 결혼 상대를 못 찾았다고요? 그럼 마법 같은 이 문장들만 외우세요. 반드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덮쳤던 시대이다. 사실
긍정이란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긍정을 마인드 치료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악과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사고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죄악이라고 여겼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당신이 건강, 권력, 성공, 그 무엇이든 그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그 책임은 곧 당신에게 부여된다. 이 말대로라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된다.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일이 성공하리라 확고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구석이 많았음에도 1990년대에는 인기가 있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퍼져나갔다. 의심은 피해야 하는 태도였고 무조건적인 희망은 불가침의 의무가 되었다. 오로지 긍정적인 사고만 허락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긍정적인 미래가 온다고 믿었다. 긍정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 로버트 슐러는 청중들에게 외쳤다. 당신의 삶에서 그 말을 영원히 지우십시오. 영원히 불가능이란 말을 지우세요. 독일에선 안 된다는 말은 없다라는 구호가 통용되었고 숙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비꼬는 말이 되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밀 라텔반트는 강연 도중 차카카를 외쳐댔다. 부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주는 구호라면서 그는 청중을 불러내 불타는 석탄이나 유리 조각을 그 위를 걷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 화상을 입고 수포가 생기고 유리 조각에 찔려 피가 흘러도 말이다. 어쨌거나 청중은 잘 해냈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달로 날아갈까? 독일 총리가 될까? 아니면 많은 이의 꿈인 탈모를 해결해 줄까? 그러는 사이 긍정적 사고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추락하고 있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렸다.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비상구를 스스로 폐쇄한 채 불타는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긍정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제동장치 없는 긍정적 사고의 추락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외쳐댄 유명 인사의 성공에 사실은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차지하고 있든 우주의 질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그리 끔찍한 일도 아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지 성공을 위한 방식 중에 하나다. 문제는 이 사고가 영혼 없는 성공 지향형 로봇으로 탈바꿈될 때 불거진다. 융통성이 사라진 성공 지향형 로봇은 모든 일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환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 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팝밴드 비어친트 헬데는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입장을 다음의 노래 가사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멋진 원숭이처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로지 원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일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성취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 물론 그게 진심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성공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궁금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생긴다. 성공을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들이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일 다른 이도 없는데 성공법에 대해 떠든다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거대한 수다쟁이에 불과할 테니까. 따라서 그들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따라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승자가 되길 원한다. 자신을 최고 혹은 최고 중에 최고라고 부르고 자신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패자라고 부른다. 불안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너무 소심하다고, 비관적이라고, 적응하지 못한다고, 나태하다고, 불평이 많다고, 돈을 못 다룬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자신과 같은 승자의 유형은 스스로를 믿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연스레 돈도 따른다고 강조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기업가 게랄트 회르아는 상당히 특이한 유형의 사람이다. 처음 글을 본다거나 강연을 들으면 독특한 용모에 또 언행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성공에 관해 쓴 책, 부제는 이러하다.
왜 너희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가? 그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떠넘겨져서 소비만 하는 바보들에 불과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기꺼이 사기를 당하는 멍청이들이다. 터무니없는 선동처럼 들리지만 정작 그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이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남자는 앞머리를 뾰족하게 세우고 펑크족같이 보이는 요란한 옷을 입고 대중들 앞에 등장한다. 펑크족이라고? 사회활동을 거부하고 공원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서 싸구려 맥주를 마시며 이상을 주었던 그 소박한 젊은이들? 구걸할지언정 잘난 척은 결코 하지 않는 그들? 절대 아니다. 게랄트 회란 같은 투자 펑크족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 투자 펑크족은 현재 행복만을 누리려 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 연맹에 몰입해 있는 약사 빠른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치와 금융 시스템에 우롱당해서는 안 된다 면서 연대감을 표시하듯 말하지만, 과연 이 말을 믿고 희망을 품어도 될까? 성공을 전파하는 대부라 불리는 위르겐 힐러는 독자들에게 매주 성공과 동기부여에 관련한 뉴스레터 몇 번씩을 보내곤 하는데, 한 번은 프랑스의 억만장자 장폴 고티에가 했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이 억만장자는 만일 내가 낙하산에 실려 외로운 섬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돈과 성공을 쌓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혹시 고티에란 이름을 가진 억만장자를 아는가? 디자이너 고티에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휠러가 인용한 낙하산 어록은 찾을 수 없었다. 투자 펑크족이나 휠러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과장된 행동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나를 보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차를 몰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승자에 속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성공 전파자들이 이용하는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에 속지 말자.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한 대립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모순투성이이기도 하며 그래서 흥미롭다. 무엇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란 점이다. 인생은 승패를 나누는 경쟁이 아니다. 그건 성공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들먹이고 있는 불손한 말이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금박으로 치장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의 강연자는 경영 컨설턴트인 제프리 크라이슬러였고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만일 25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당신이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이나 비싼 자동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떠날 것인가? 크라이슬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싶다면 먼저 생각부터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원칙도 예외가 아니다. 정직해서 얼마를 손해볼 것인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이익이 얼마나 됐을까? 만일 누군가를 속이면 득과 실은 어떻게 되지? 이건 범죄가 아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크라이슬러는 장담하듯 말했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가장 끔찍한 경우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조금 당할 뿐이다. 일이 잘못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쯤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한들 어떠냐고 그는 반문한다. 리스크가 없으면 큰 돈을 갖겠다는 꿈은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감했겠지만 제프리 크라이슬러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 강연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꾼일 뿐이다. 그는 꽤 진지하지만 청중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린다. 크라이슬러 자신도 이 웃음에 양면성이 있음을 모르지는 않는 듯하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웃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항상 예의를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윤리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정사정 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 이분법 역시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윤리의 관점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를 알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된 심리학 연구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에게 득이 되면 아무 고민 없이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예의 바르고 공정한 행동을 보였다. 물론 어떤 조건에서는 자신의 윤리적 원칙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오직 돈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이 향할 때. 미국의 팝 가수 신디 로퍼는 돈이 모든 것을 바꾼다 라고 노래했다. 이와 동일한 제목으로 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비해 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이다. 제프리 크라이슬러가 강연을 시작할 때 엄청난 돈을 상상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모든 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과대포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만족은 금물이다. 처음 성공이라는 걸 이루면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진다. 하지만 성공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제 이런 슬로건들이 등장한다. 계속 노력하라. 끊임없이 배워라.
매일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또 더 발전해라. 좋은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탁월해야 한다. 최상급이 새로운 기준이며 세계 최고가 목표다. 우리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앞지르기 위해 더욱 빨리 달려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성공을 재촉하고 내모는 것이 새로움에 대한 열린 자세나 혹은 자기 성찰 때문일까? 아니다. 계속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승자의 자세를 계속 취하고 싶은 욕망.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모두를 미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도 그 욕망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1등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의지 박약으로 간주되고 출발부터 실패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세계 최고가 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도한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목표를 높게 세울수록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우리 뇌는 과도한 목표를 자극이 아니라 지나친 요구로 받아들인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이 되어버린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요구를 동기부여라고만 외친다면 모두가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스티브 잡스가 돼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컨설턴트들은 결코 소박한 삶을 살지 않았던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을 즐겨 인용한다.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 시댁의 투사가 했던 이런 말을 인용하고 나면 왠지 더 자유롭고 모험적이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일꾼이 짊어진 고된 노동의 굴레에는 눈을 감은 채 당신들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따라서 성공한 이들의 불만족은 진정한 의미의 불만족과는 차이가 있다. 스스로 부족함을 고통스럽게 느낄 때 생기는 진짜 불만족은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이다. 그건 다음 성공, 또 그 다음 성공, 부르짖는 이들의 피상적인 불만족과 같을 수가 없다. 성공과 행운에 대해 충고하는 컨설턴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근면과 실력, 내적인 가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어쩌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진짜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남들보다 앞서갈지 아닐지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이다. 첫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 첫인상을 보완해줄 두 번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라는 어느 회사의 슬로건처럼 많은 것이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 세상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극히 유동적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말이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빨리 반응하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재빨리 방향을 바꿔야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즉각적인 확신을 보이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간다. 최대한 간단하게, 절대 빙빙 돌려서 말하면 안 된다. 세부사항은 중요치 않으니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되는 곳에서 느린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 일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짐을 싸고 떠나야만 한다. 60초 안에 나를 설득해 보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를 40초 만에 설명하시오. 20초, 아니 10초 안에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관심의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진다. 누군가가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어주는 일은 점점 드물어진다. 그러니 타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다들 혈안이 된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닌 것만 같아서 눈에 띄려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애를 쓴다.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내 스마트폰, 내 태블릿. 이 모든 것이 내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이다. 방금까지 묘사한 음울한 현실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주목하는 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평균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8초 후에도 시선을 계속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9초라고 한다. 그러니 이 연구의 제목도 꽤 그럴싸하게 들린다. 인간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 짧다. 이 때문에 셀프 마케팅 혹은 자기 PR은 필수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듯하다. 스스로를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 라면, 세제 같은 상품들이 브랜드로 알려지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과 혼동되지 않는 차별화로 분명한 포지션을 갖춘 브랜드 말이다. 그렇게 되려면 성공한 여느 브랜드들처럼 호감을 사는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열렬히 좋아하게 만드는 특징. 신용만으로는 안 된다. 특유의 강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외모, 의상, 말투, 표정까지 모두 조화롭게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상표처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지만 상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체성이다. 비슷비슷한 제품들 속에서 B가 아니라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상표다. 상표가 품질의 균등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상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상표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스마트한 구매자도 많다는 사실 말이다. 그들은 브랜드 하나만으로 상품의 본질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게 과장된 언행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잉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말이다. 어느 브랜드 전문가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절반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47%는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서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도 다음과 같은 생각은 했을까? 자신 역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기계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불안한 청중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로 두려움을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 거울나라 앨리스에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처럼 우리 역시 치열함을 강요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패자들의 무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도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존재가 너무 미미한 나머지 나열되는 숫자 중 단 하나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유령, 그림자, 방황하는 암흑의 숫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린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채찍질을 믿으면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풀러는 이를 서열주의라고 불렀다. 서열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하는 방식, 어떤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를 바라보는 방식,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견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주는 방식 등등이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대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사람이 패자라고.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말이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경우 말이다. 만일 이런 일이 연달아 3번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상대가 내 인사에 답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무시했다는 점을 감지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 즉 겸손함은 바로 그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게임을 무산시키는 시도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게임의 룰은 물론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이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의식하며 타인을 자기 뜻대로 다루는 걸 좋아하는 그들이 지위를 두고 유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유히 그 게임에서 걸어 나오려면 말이다.